오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신인기반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때요? 그냥 전반적으로 총평을. 그냥 속 터지는데 속 터져요. 그래도 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 봉합을 마치고 이제 30일 남은 상황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갔다.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이 좀 터졌으나 이제는 좀 기대하는 쪽으로 힘든 선회를 구간 했군요. 지나갔다. 힘든 구간 지나갔다. 신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나라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총선을 양당 체제 속에서 이렇게 치러가지고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저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또 삼지세들이 나왔지만 국민들께는 대안으로 인식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가 더 바뀌고 나아가야 될 길이 좀 한참 더 멀게 남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땡녀리와 용실이님께서 신인규도 전향합시다. 뭐 요즘 전향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경고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먹혔잖아요. 뭐 한두 번 뭐 날렸어요. 내부에서 안 먹혀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나와서 또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또 힘을 모아서 또 대통령에게도 올바른 국정 운영하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개인적 욕망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또 조롱이 가거든요. 딱 이런 시기에. 또 봐라.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하는데 네. 거기서 또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거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소신이다. 네.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기롭게 진짜 딱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장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뭔가 이렇게 다 결실이 안 보이나 좀 속상해요. 솔직히. 근데 뭐 첫 술에 제가 뭐 다 배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닌데, 물론 죄송한 마음은 있죠. 제가 이번에 대안으로 이렇게 또 멋진 정당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정당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진짜 찍고 싶은 정당이 없어요. 그럼 뭐 무소속만 찾아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당 투표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국민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답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답을 드리는 그런 정당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우리가 응원합시다. 네.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0일에 결국 출국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 모두 고발하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아까 뭐 도주대사 얘기도 나왔지만 도주대사. 정말 도주대사 그 자체라고 보고요. 그 신임장 같은 경우에도 원본 없이 사본으로 부임한다는 그런 논란을 받고 있고, 애초에 공수처에서 1월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156명 전원 의원으로 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습관성 탄핵 남발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성 도망인 것 같아요. 그 여가부 습관성 장관 도망. 후보자로 왔던 김행 씨도 그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호주 대사로 임명되시는 분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면서 공항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또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건지 정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그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온 국민들께서 이종섭 장관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나는지를 다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이미 공수처의 의뢰에 따라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당히 중죄인으로 현재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호주 대사에 임명을 해가지고 월급까지 챙겨주면서 해외로 보냅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헌법상 의무 부여돼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은 징계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만 해도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을 면한 사람을 다시 또 지금 공직에 들여보내주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위에 군림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 조금 만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말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인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장관에서 물러나고 차관급인 대사로 간단 말이죠. 게다가 본인의 그것도 아닌.
본인이 국방에 계속 종사했던 사람이면 국방부 관련된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외교부의 차관급으로 그것도 저 멀리 호주까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망가는 거라고밖에 사실은 안 보이는 건데 왜 이거를 수락을 하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쫓겨나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수락을 오히려 하죠? 무서워서 나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종섭 장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주로 가 있어라고 하니까 이거 나가는 거지. 앵커님 말씀대로 이거 상식적이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있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출국 금지된 자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호주로 내보낸다. 네. 그 호주 대사가 되면요, 이분이 국정감사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호주 가서도 대사관 가서도 또 확신 없이 결제를 하시면 호주 교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교민들께서도 막 반대하시잖아요. 네. 저는 결국 이게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국정 운영을 어떻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기문란 사범을 어떻게 이렇게 보훈 인사를 해주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정의관이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그 공수처에다가 낸 핸드폰도 네. 7월 1일 이후에 개통한, 그러니까 사실상 쓰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핸드폰 낸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잣대대로면 저거 증거인멸해가지고 진작부터 언론에 도배되고 저렇게 나가지도 못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잣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런 뭐 문제가 좀이라도 발생하면 막 난리 치던 그 사람들 도대체 지금 왜 입을 닫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심지어 야당 대표는 수사받고 있으니까 한 번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겸상불가론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분인데 네. 어떻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자기 팀으로 또 다시 드리는 것인지 이게 좀 기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장난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국정 운영을 너무 이건 지금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본인이 뭔가 숨기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앵간해야지. 어지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KT 이사님께서 이런 말 하네요. 그분 영어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세금으로 어학연수 시켜주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이슈가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런 종섭이라는 얘기까지 런 종섭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이게 또 안보 문제랑도 또 직결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보수, 안보는 그동안 그 보수에서 제대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젊은 층이나 보수층에서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 절반가량을 그걸 그냥 해제시킨다든지, 해제해준다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게 이슈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22년 말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무인기가 그냥 그 비행 금지 구역을 그냥 왔다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실 무리한 이전이란 비판 나와도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축적되어 온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 안 보는 보수라는 말도 못 하겠다. 안 보이는 보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안 나오는 보이는 것 보수요? 같아요. 네. 그런 말이 있군요. 안 보이는 보수, 안 네. 보는 그냥 보수가 문제 생기면 그냥 막 도망치고 그냥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진짜 신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중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는 뭐 당연히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연성 보수 지지층들마저도 이건 정말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호주 대사가 왜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갑니까? 무슨 네. 야반도주 하듯이. 정말 저는 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할 수 없는 지금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수락해서 나가는, 아주 그 겁을 많이 먹은 상태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참 일국의 대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건 너무 좀 호주에게도 면이 안 서는 일 그러니까.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주 교민들이 너무 좀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호주에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해요. 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도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 아까 판세.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여러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을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그 분열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한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현역들을 다 살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검법 그 재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불패 얘기가 나왔었는데 딱 그거 끝나고 나자마자 그냥
보란 듯이 막 또 갈아치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뻔하다. 그 당시에 왜 공천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지금 현재 하는 공천은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공천도 많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 판세가 조금 더 바뀌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총선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참 꿈도 야무지고 큰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서 뭐 잼버리까지도 떠오르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논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아니 생각이 나네. 지금 다 잃어버리셨죠.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를 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저는 뭐 망상에 가까운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지금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최근 한 달간은 뭐 너무나도 국민들 앞에 좀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이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의 총선이 전 될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럼 22대 국회가 더 좋아질 것이냐? 저는 더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라인업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더 잘 싸우고 이제 더 잘 하겠다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그 무능한 싸움의 모습을 더 보여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후자의 모습이 많이 좀 그려져서 좀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번에 그 좀 갈려 나간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다른 당 가기도 하고, 뭐 굳이 다 거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갈리고 새롭게 등판하는 분들이 또 지금 이제 신날 수 있지만 그만큼 말씀하셨듯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어떤 큰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좀 많은 기대를 또 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선관위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또 쓰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또 조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선관위가 용어까지 다 뭐 지적을 해줍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동창희 사무총장 가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해가 안 가지 지난번에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그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심판한다더니. 네. 그 뭐 앞에 뭘 붙여주면 괜찮다는 뜻일까요? 이해가 좀 솔직히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든지 좀 상식에서 벗어난 듯한 행동을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탁 뭔가 이상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자, 여야 대표 행보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충청하고 경기 남부, 그리고 어제는 경기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격전지, 험지 모두 공략하는 모습이고, 그동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 생각보다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슬슬 또 뭐야, 한동훈 혼자만 지금 인기 많으면 다야, 나머지는 진짜 죽쓰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실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저도 뭐 민주당의 어떤 분들이 또 실제 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공천도 다 살아 들어갔듯이 국민의힘은 윤핵관 당이에요. 그러니까 윤핵관, 장제원을 비롯한 그 윤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살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당이라서 이분들이 저는 힘을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윤핵관 정말 나쁘다.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또 꽃가마 태워가지고 붕붕 띄워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한동훈 위원장 셀카 찍고 다니고 사람들 모이면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그게 다 당원들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이 아니고. 그래요? 다 당원들이 오죠. 거기 누가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걸 합니까? 물론 지나가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건 저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좀 자꾸 생각이 나요. 황교안 대표도 그 총선 전에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집회만 계속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그 집회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업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다고 하거든요. 전광훈 목사랑 좀 다니면서 특히 좀 오바된 것 같아요. 그 흥분되죠.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다니는 모습들 보면 진짜 윤핵관이 나쁘다. 이분들 정치 모르는 사람 세워다 놓고 완전히 이용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지금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걸 왜 몰라요? 헛똑똑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참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윤핵관들 배지만 달아주고 이분은 이제 또 총선을
승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긴 어렵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만, 그러니까 독박 쓸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근데 잠깐 요 20일 기분 좋을 겁니다. 잠깐. 그럴까요, 진짜로? 그럼 아니 그래도 나중에 지금 띄워주고 있으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비행기 타니까.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선전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아니 거예요? 국민의힘은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전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을 하고 어떻게 표를 달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이제 총선 패배의 독박을 쓰고 이제 뭐 본인도 불출마했으니까 이제 뭐 변호사 개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진로를 모색하겠죠. 근데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요? 무슨 예언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좀 그래도 좀 좋게 말해줘요.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무튼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면 네. 아마 국민들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업돼 있고 정말 이종섭 그 대사만 비행기 탄 게 아니라 이분도 지금 윤핵관이 태워주는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각에서 깨어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 하나의 미션이 딱 하나 있다면 윤석열, 김건희 씨를 가리고 이제 본인이 이슈를 빨아들여서 그들의 무능을 좀 덮어줘라. 이렇게 하고 저게 심취한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는 이제 한 2, 30일 뒤면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저는 지금 보면서 딱 막무가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하나는 막말. 막말. 지금 막말 관리 안 되잖아. 아까 일베 논란부터 네네, 뭐 네. 장예찬 씨는 지금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얘기를 막 난교 했던데. 찬양까지. 네, 그리고 무능, 무책임. 무능, 지금 뭐 무책임.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래서 이채양명주 얘기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 방탄. 뭐 아. 이재명 방탄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지금 본부장 리스크 계속 방탄하고 있죠. 내로남불. 이건 뭐 말해서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허. 그냥 막무가내 정권, 여당 심판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많은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막말, 무책임, 가족 문제, 내로남불 이거죠. 네, 가족 방탄, 내로남불. 네, 가족 방탄, 내로남불. 그리고 이채양명주 아까 말한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수근 상병이라든가 네.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할 게 되게 많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뭐 이채양 명주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죠. 김건희, 한동훈으로 시선이 분산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시선 분산을 시키는데 그냥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 투표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채양 명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 지금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지금 총선을 진두지휘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일도 못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력 없음과 무능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도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갖고 와서 또 심판하자는 겁니다. 아니, 심판은 야당이 주장하는 구호지. 그걸 어떻게 여당에서 심판 대상을 억지로 찾아다가 그 대상을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관역 때리게 하고 있는 건데 관역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0점도 못 잡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인기에 취해가지고 붕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권 심판만 외치다가 저는 처참한 운명을 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야당 대표 쫓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꾸하고 말 한마디 하면 대꾸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아니, 이런 이제 좀 것만 해요. 지겨운 게 운동권 심판하면 하태경 지겨워요? 의원이나 하문경 씨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할 거면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얘기인데 본인들도 지금 운동권이 많잖아요. 원희룡 그러니까 장관도 있다니까요. 원희룡 장관도 있네요. 그러니까 많아요 운동권이. 거의 이근식 되게 위원장도 많아요.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 운동권 심판 갖고 와서 이제 또 남은 29일을 채우겠다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식상하고 지치죠. 그 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전을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이거는 좀 뼈아픈 패착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써니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제가 몰랐던 건데 막 진실? 뭐 팩트를 알려주시는데 막무가내와 이채 양명주는 신인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말한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이채양명이라는 그 핵심 사안들이 저는 너무 중요한데 그게 가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분짜를 그냥 딴 거고. 근데 이채양명주를 좀 많이 외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하고 천안을 찾았습니다. 정권 심판 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양평에 가서 그 문제도 드러내고 그리고 홍성은 그 강승규 씨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회수석도 결국에는 그 예전에 선거 개입 논란이 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그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또 천안 쪽에 아까 우리가 최수능 상병 얘기했지만 거기도 지금 뭐
이종섭 씨뿐만 아니라 거의 차관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신범철 씨.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딱딱 지적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뭐가 중요한가를 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사이다 발언이 좀 늘어났고 저번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천구매이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조금 더 이제 공격만 받는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데 뭐 선거 앞두고는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양 당이 이제 끝까지 한번 좀 경쟁을 해보겠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가야 되고 그래서 혼자 선거를 지휘하기 어렵지만 나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당대표다 이러면서 이제 원톱으로 가겠다. 본인이 이제 모든 걸 틀어잡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나는 좀 통합, 이 공천 갈등 이런 얘기보다는 좀 우리 상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해찬 대표와 함께 쓰리톱 체제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아까 뭐 통합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뭐 평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 자기 스스로를 원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연 국힘에 도움이 될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불행한 얘기인데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왜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심지어 자기 도와주러 간다 그래놓고 사진 이렇게 옆으로 치면서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치면서 자기 셀카 찍고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정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취한 결과가 결국엔 나라의 미래로 봤을 땐 끔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되게 전 아쉬운 게 김민석 상황실장님이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우리 정책 경쟁하자, 공약 경쟁하자. 그래서 막 가계통신비라든지 네. 양육비 대지급제라든지 뭐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나 뭐 장병 복지나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죠. 왜냐면 아까 그런 이슈들이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소위 더 그 트래픽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정작 이런 이슈에 묻히니까 뭐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제안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무시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네.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네. 이런 얘기군요. 당연하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정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분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지금 비행기 태워서 좀 붕붕 떠다닌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원톱 선대위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독박이죠.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련한 운명을 지금 29일 뒤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쓰리톱 해가지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라인업을 짠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김부겸 선대위원장 여기 원톱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볼 때는 오히려. 근데 왜요? 이거를 이재명, 이해찬 이렇게 섞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또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물어뜯을 재료들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도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등판하니까 또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 민주당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인물이 없냐. 이 비판을 피할 길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는 이쯤 공천을 좀 강하게 구립을 잡고 했으면은 조금 선거운동할 때는 피해 계시는 게 좀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또 쓰리톱으로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 여기도 김부겸 그 전 총리 빼고는 좀 매우 아쉬운 인선이다.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김부겸 뭐 전 총리가 됐든 다른 누가 됐든 네. 그 누가 서도 어차피 그 관역 아무데나 막 쏜다 했잖아요. 어차피 쏴서 막 끌어내가지고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민주당 그 지지층한테 명확하게 우리는 원팀이다. 통합이다. 그 네. 욕을 또 국힘 쪽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거고 그 통합하는 모습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당 심판을 하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부겸 총리는 굉장히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보수 쪽에서도 좀 실망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거 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효과는 좀 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백의종군 선언하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3지대 변수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혁신당이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겠어? 이게 끝이야. 지금이 정점이야.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는 지난 몇 년간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만큼 이번 선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막무가내 그 정권 여당 심판하는 게 최우선이다.
결국 지금 아까 뭐 얘기를 못했지만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 물가 관리도 못하고 있고 반도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논란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정권 제발 심판해달라. 이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여러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그 총선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이 0%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조국 지금 현재 당대표는 원래 20대가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름대로 이제 희망회로적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래도 상당한 바람을 일으킨 건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민심의 일부를 저는 잘 반영했고 메시지도 잘 냈다고 저는 보는데 아쉬운 점은 인재영입 과정이나 아니면 조국 대표가 뭐 비례대표 신청해서 뭐 이제 국회 들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조국 대표의 한풀이를 위한 정당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유의미한 삼지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민주당하고 이제 표를 나눠먹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중도 확장성은 매우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친문 인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를 봤던 분들이 주로 뭐 검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을 가지고도 윤석열 검사 하나를 컨트롤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피해자 연대로 지금 모인 건데 그 피해자 연대로 모여가지고 지금 권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겠다?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이왕 바람이 좀 탔으니까 너무 그 피해자 연대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참신하게 국민들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만약에 모시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정당성이 조금 치유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장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 노선은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요즘 너무 소리가 없는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나름의 지지층은 있어요. 그게 아마 저는 3에서 5% 사이로 전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서 오히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고 비례에서도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의 갈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미 흘러간 물로 또 물레방아를 돌린다라는 것이 매우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물은 흘러가 버렸다. 물레방아 더 이상 못 돈다.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도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면서 민영배 의원하고 지금 같이 접전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은 점점 좀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여기서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그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노란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끝났다 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되게 시간 아깝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니 듭니다. 그렇지만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설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 사실은 다 그쪽으로 갔고요. 이번에 그 이정헌 후보한테 전해수 경선에서 의원, 네. 밀렸던 전현수 네.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하면서 좀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러면서 또 그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힘이 그래도 의원 한두 명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는. 그렇게 되면 의원 수만 따져보게 되면 3, 4번 정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을 받든 뭐 몇 번을 받든 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광주에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나가서 뭘 할지조차도 계속 끝까지 간을 봤거든요. 네. 소위 그 엄중 모드를 아직도 못 버렸고 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도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아마 국민들 앞에 이제 설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이제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명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바꿉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대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